책 읽는 자작나무. 안녕하셨습니까? 모두의 아저씨의 책 읽는 자작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에베 코지 박사의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입니다. 옮기니 박중환, 신유희, 펴낸 곳은 세이버스입니다. 당뇨병 전문의인 에베 코지 박사는 50대 초반에 자신도 당뇨병에 걸렸다는 충격적인 고백으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보건 당국이 권유하는 저지방 식단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체중과 뱃살은 늘어만 갔고 결국 당뇨병에 걸리고 말았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식단 지침은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에베 코지 박사의 친형인 에베 요이치로 박사는 일본 최초로 당뇨병 환자들에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도입한 의사였습니다. 처음에는 형의 방법을 의심했지만 중증 당뇨병 환자들이 약물 치료 없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도 저탄수화물 식단을 적용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저탄수화물 식단이란 이런 겁니다. 고기류, 생선, 채소, 두부 등은 자유롭게 허용하고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 음식을 철저하게 제한하는 식단입니다. 그것을 저탄수화물 식단이라고 해요. 그럼 또 이어갈게요. 그 이후로 에베 코지 박사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환자들에게도 도입해서 성공적인 치료 결과를 얻었고 일본 저탄수화물 식단의 선구자로 자리 잡습니다. 이 책은요, 단순하게 저탄수화물 식단의 효과를 설명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몸이 곡물과 정제 탄수화물에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를 진화적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제가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챕터는 이 책의 초입부인 왜 우리 인류가 곡물류, 그러니까 탄수화물이라는 음식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입니다. 진화. 그렇다면 인류의 본래 식단은 무엇이었는지, 만성질환의 해법은 무엇인지 등등을 보게 될 텐데요. 그리고 그 뒤에 그렇다면 왜 지방을 먹어야 하는가, 저탄수화물 식단이 어떻게 생활을 바꾸는가, 암에 대해서 그리고 구체적인 식단의 제시 등이 이 책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책의 일부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을 더 깊이 이해하고자 하는 마음가짐 자체는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요?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자신의 건강을 새롭게 발견하고 존중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탄수화물과 헤어질 결심을 할지 말지에 대해 책 속을 산책해보며 결정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원시 인류가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에 온다고 상상해 보겠습니다. 원시 인류는 가장 먼저 대형마트에 산더미처럼 쌓인 음식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고생해서 사냥할 필요 없이 식량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은 상상도 못했을 테니까요. 거리에 흔하게 볼 수 있는 비만한 사람들을 보고도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는 낯선 풍경일 테니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의 환경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값싼 비용으로 다량의 가공식품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비만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것은 100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비만과 만성질환의 문제는 뒤엉킨 실타래와 같습니다. 저는 이 실타래의 해법을 인류의 진화에서 찾고자 합니다. 인류의 진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해법의 실마리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화두는 인간은 본래 무엇을 먹는 동물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진화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빚지고 있음을 미리 밝힙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도 많겠지만 찬찬히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진화를 이해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진화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나아가다는 한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진화를 과거보다 나아지다, 발전하다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진화는 진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한 방향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화의 진정한 의미는 적응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류가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외부 환경에 순응하는 과정이 바로 진화인 것입니다.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종의 최대 관심사는 먹는 것. 사자 같은 육식동물은 대형 초식동물을 쓰러뜨려 내장과 고기를 먹었다. 시간이 흐른 후 죽은 동물의 고기를 찾아다니는 하이에나가 등장했다. 마지막 순서가 바로 원시 인류였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이에나가 사라지기를 기다렸다가 마지막에 남은 뼈와 골수를 차지했다. 원시 인류는 연약한 존재였다. 인류는 어렵게 구한 먹이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뼈와 골수를 안전한 장소로 옮겨야 했다. 여기서 초기 인류의 위대한 선택이 시작되었다. 바로 이족 보행이다. 초기 인류는 이족 보행을 통해 먹이를 안전한 곳으로 옮긴 후 돌을 사용해 골수를 먹었다. 생존을 위한 필요가 초기 유인원의 진화를 촉발했다. 불과 육식, 비로소 인간을 만들다. 원시 인류는 직립보행과 더불어 제2의 변곡점을 맞이합니다. 바로 불의 발견입니다. 원시 인류에게서 불의 만남은 천군 만마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불의 발견이 혁명적인 것은 음식물 소화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바로 화식입니다. 침팬지는 과일, 잎, 견과류, 곤충을 먹고 사는 채식 위주의 잡식 동물입니다. 간혹 작은 원숭이를 사냥해서 육식을 즐기기도 합니다. 채식은 에너지 효율이 낮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많은 양의 야생식물을 먹어야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침팬지는 하루에 6시간 이상 음식물을 씹는 데 소비합니다. 여기서 먹이를 구하는 시간은 제외입니다. 초기 인류도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화식을 통해 다른 유인원들과는 다른 차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첫째, 음식의 소화 흡수율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생식은 소화 흡수율이 낮습니다. 화식은 음식의 에너지 밀도를 높였습니다. 이는 뇌의 성장과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둘째, 높은 소화 흡수율은 하루 종일 먹는 행위에서 인류를 벗어나게 해주었습니다. 먹는 시간의 단축으로 잉여 시간을 획득합니다. 셋째, 화식은 소화에 낭비되는 에너지를 줄이면서 내장의 크기도 줄어들게 했습니다. 침팬지는 막대한 양의 식물성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장의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인간보다 배가 매우 큽니다. 침팬지와 고릴라와 같은 동물이 배가 튀어나오는 것은 비만이 아니라 내장의 길이 때문입니다. 인류는 내장 크기의 감소로 직립보행을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육식은 인류 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육식이 유인원을 인간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20만 년 전 아프리카 남부에 문제의 종이 출현합니다. 바로 호모사피엔스입니다. 현생 인류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호모사피엔스의 아이를 현 시대로 데려와서 기른다면 스마트폰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것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지금의 인류와 생물학적 차이가 전혀 없습니다. 이제 호모사피엔스는 지구의 최고의 포식자로 등장하게 됩니다. 농업혁명, 빈곤한 식탁을 선물하다. 1만 년 전
지구는 마지막 비행하기가 끝나갑니다. 지구의 기후는 안정화됐으며 온난한 기후가 계속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홀로세라고 합니다. 안정적인 기후는 자연스럽게 인류의 출산을 늘렸습니다. 출산의 증가는 인류에게 커다란 과제를 던져줍니다. 초원을 질주하며 자유로운 영혼으로 살던 인류는 가족 부양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게 됩니다. 다행히 우리의 천재적인 조상 호모사피엔스는 해결 방법을 찾아냅니다. 바로 곡물을 재배하고 가축을 길들이기 시작합니다. 인류학자들은 이 시기를 농업혁명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인류는 새로운 시대, 즉 신석기 혁명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음식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곡물입니다. 곡물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인류학자들은 농업혁명을 인류의 새로운 도약으로 평가합니다. 유목하던 수렵, 채집인을 드디어 정착하는 농부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농업을 시작으로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과거보다 더 건강해졌을까요? 인류학자와 고고학자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모리 대학교 인류학과 아만다 머머트 교수는 농업 전환기의 위상과 견고성, 생물 고고학 기록의 증거라는 논문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아만다 교수에 의하면 인류는 농업혁명 이후 대부분의 건강 지표에서 쇠퇴했음을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신체적 퇴화는 바로 키가 줄어들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쌀 농사를 지어온 아시아 농부들은 키가 8cm 줄었고, 중앙아메리카 농부들은 남자는 5.5cm, 여자는 8cm가 작아졌습니다. 각자마다 신체 감소의 크기는 다르지만 학자들의 공통적인 의견은 구석기에서 신석기로 이행한 후 신체 퇴화가 뚜렷하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신석기인들의 치아 상태를 연구한 결과 전염병과 굶주림으로 인한 흔적들을 흔하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진화의 역사는 왜 벌어졌을까요? 농업혁명 이전에 구석기 인류는 수많은 야생동물과 야생식물을 통해서 풍부한 필수 영양소를 섭취했습니다. 반면 농업혁명 이후 신석기 인류는 단일 작물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몸이 원하는 필수 영양소가 부족했습니다. 인류의 식단에서 곡물이 50% 이상을 차지하면서 다양한 질병이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인 질병이 충치입니다. 농업 이전 구석기 시대의 화석에서는 충치가 거의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신석기 이후 인류의 화석에서 충치의 흔적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석기 인류에게 왜 충치가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곡물, 즉 탄수화물을 먹고 나면 입안에 세균이 증식합니다. 이때 세균은 탄수화물을 통해 생존하며 먹고 난 뒤에 쓰레기처럼 산을 분비합니다. 이 산이 치아의 표면을 녹이며 충치를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현대에 와서 충치는 대수롭지 않은 질병일 수 있지만 원시 인류에게 충치는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충치로 인한 고통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대에 충치를 치료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인류에게 치아의 손실은 즉각적으로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는 중차대한 문제였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을 잃어버리고 단일한 곡물 중심의 음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 빈곤한 식탁을 물려받게 된 것입니다. 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농업혁명을 인류 역사상 최악의 실수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 원시 부족인 하드자족을 예로 들었습니다. 하드자족은 식량을 얻기 위해 하루에 단지 5에서 6시간 정도의 노동을 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가를 즐겼습니다. 자유로운 생활 방식은 현생 원시 독립부족의 공통점 중에 하나입니다. 오랜 시간 일하지 않지만 원시 독립부족들은 영양 측면에서 하루 2000칼로리 이상 섭취하며 75가지 이상의 영양 가득 높은 야생 동식물들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원시 인류의 수명은 너무 짧지 않았나? 이 질문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원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분명 짧았습니다. 하지만 영아와 유아의 사망률을 제외하면 원시 인류의 평균 수명은 70세가 넘었습니다. 원시 인류의 수명이 짧았던 이유는 영아와 유아의 사망률이 50%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사망률을 제외하면 지금과 비교했을 때 수명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물론 원시 인류는 지금과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원시 인류는 죽는 순간까지 만성질환과 같은 질병에 시달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한 식단은 질을 포기하고 양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농업혁명은 건강한 인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그 정반대입니다. 농업혁명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의 DNA는 곡물에 익숙하지 않다. 인류는 농업을 통해 곡물의 시대로 접어들게 됩니다. 곡물은 저장과 이동이 용이했으며 더 많은 단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곡물의 공급은 더 많은 출산을 가능케 했으며 이 시기부터 인구 증가가 속도를 냅니다. 출산이 중요한 이유는 농업시대에서 노동력은 중요한 생산수단이며 부의 척도였기 때문입니다. 인류는 더 많은 출산을 통해서 더 많은 농작물을 생산할 수 있었지만 더 늘어난 인구를 먹여 살리기 위해 더 많은 곡물을 필요로 하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농업혁명 이전 원시 인류는 다양한 야생 동식물을 통해서 몸이 요구하는 영양소를 충분히 충족했습니다. 하지만 곡물의 시대에는 단일한 영양소, 즉 탄수화물에 일방적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이제 인류는 지방과 단백질 식단에서 탄수화물 식단으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맙니다. 탄수화물은 허기를 달래고 에너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필요로 하는 다양한 필수 영양소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영양이 풍부한 식단에서 영양이 부족한 식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인류가 탄수화물 식단을 한 지 1만 년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생 인류는 이제 탄수화물 식단에 충분히 적응했을까요? 아니면 아직도 지방과 단백질 중심 식단이 적합할까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그 해답의 실마리를 유전자 DNA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행동, 생리, 대사를 결정하는 것은 유전자입니다. 인간의 유전자는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끊임없이 적응하고 변화해 왔습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가장 오랜 시간 익숙한 생활은 무엇일까요? 바로 수렵과 채집입니다. 결코 농업이 아닙니다. 거듭 말하자면 농업이 시작된 것은 1만 년 전입니다. 인류 진화 과정을 살펴보면 수렵과 채집 때 농업은 399만 대 1만으로 곡물을 주식으로 먹은 기간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인류의 유전자는 장구한 세월 동안 저탄수화물 식단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체의 생리, 영양, 대사 시스템에 최적화된 식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의 식단은 총 칼로리의 60에서 70% 이상을 곡물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탄수화물 중심의 식사는 우리 몸에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아직 곡물에 의존하는 유전자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영국에서 발간된 인간 영양학이라는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목이 나옵니다. 현대인의 식생활은
녹말과 같은 음식을 통해서 포도당을 대량으로 섭취하고 있다. 이와 같은 식단은 혈당 및 인슐린 수치를 정기적으로 상승하게 만든다. 이는 암, 당뇨병, 혈관질환, 그리고 노화를 유발한다. 농업혁명 이후 인간은 곡물 위주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었다. 진화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갑작스러운 주식의 변화에 인간의 소화기관은 아직 적응하지 못했다. 더구나 고도로 정제된 가공식품에 적응했을 리 만무하다. 인간은 아직 곡물 위주의 음식에 익숙하지 않다. 인간 영양학의 통찰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인간 영양학에서는 곡물의 과잉 섭취, 특히 정제 탄수화물로 인한 혈당 및 인슐린 수치의 상승이 건강을 해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혈당을 높이는 것은 탄수화물이 유일하며 지방은 혈당을 높이는 데 거의 관여하지 않습니다. 뇌는 에너지원으로 포도당과 지방을 함께 이용합니다. 이러한 영양학적 지식을 많은 의사와 영양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너무나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의과대학의 교육과정에도 영양학은 미미하게 다뤄지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현대의학은 영양학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합니다. 앞으로 의료와 영양 관계자들은 인간의 생명활동과 음식의 깊은 상관관계를 연구하고 습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 건강을 지키는 소중한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질문: 저탄수화물 식단은 얼마나 지속해야 합니까? 답변: 농업혁명 이전의 인류는 약 399만 년 동안 수렵과 채집을 통해 생존하고 진화해왔습니다. 수렵과 채집은 단백질과 지방 중심의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즉, 원시 인류는 저탄수화물 식단을 기반으로 돌연변이를 거듭한 끝에 지금의 생리, 영양, 대사, 소화 시스템이 완성된 것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본래의 식단입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날씬해지고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불균형한 혈당이 정상화되고 HDL 콜레스테롤이 증가합니다. 오랜 시간 지속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오래 지속할수록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을 20년 동안 실천한 제가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질문: 단백질과 지방을 많이 먹어도 정말 괜찮을까요? 답변: 고단백질 식사로 신장 기능이 떨어진다는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일본 후생 노동성의 영양 섭취 기준에도 하루 최대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기준이 없으며 단백질 섭취에 대한 제한을 설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단백질은 원한다고 많이 먹을 수 있는 영양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백질은 포만감의 중추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정 수준의 단백질을 먹게 되면 더 이상 먹기를 그만둡니다. 또한 지방의 과다 섭취가 비만을 초래한다는 기존의 편견은 미국 의사협회 저널 NEJM의 논문 등으로 오래전에 부정되었습니다. 오히려 고단백질, 고지방 식단은 비만을 개선한다는 사실이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단백질과 지방 음식을 더 많이 선택하십시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범위는 바로 비만입니다. 진화라는 것은 진보가 아니라 적응의 결과였다고 했어요. 인류 진화의 최초의 변곡점은 직립보행이었고요. 진화의 거대한 흐름을 만든 것은 기후변화와 음식이었습니다. 또 인류 진화의 2차 변곡점은 불을 발견한 것이었고요. 불을 발견해서 화식은 인류 진화 속도의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육식은 지금의 인류를 만드는 데 커다란 공헌을 했습니다. 그런데 농업혁명이 질 대신 양, 즉 빈곤한 식탁을 선물하게 된 겁니다. 인류는 농업혁명을 통해서 신체적인 퇴화를 경험했습니다.
인류의 DNA는 지방과 단백질 음식에 여전히 익숙합니다. 곡물의 역사는 인류 역사의 페이지에서 400분의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즉, 인간은 탄수화물 중심 식단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탄수화물 식단이 부적합한 인체 시스템. 인슐린 호르몬의 경우는 어떨까요? 인슐린 호르몬은 체내에서 유일하게 혈당을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인슐린을 분비하는 췌장에 문제가 생기면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시사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정제 탄수화물이 폭증하는 지금 췌장의 인슐린 생산 기능은 과부하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는 인슐린 호르몬을 대체할 보완 시스템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왜 인슐린 호르몬이 유일할까요? 이 질문은 매우 중요합니다. 원시 인류가 수렵과 채집으로 얻었던 육류와 어패류는 탄수화물이 거의 없습니다. 단백질과 지방은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시 인류는 높은 혈당 수치를 경험할 일이 많지 않았습니다. 혈당이 자주 올라가지 않으니 혈당 조절 호르몬이 다양하게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혈당을 내리는 장치가 인슐린 호르몬 하나뿐인 이유가 아닐까요? 거의 일어날 리가 없는 비상사태, 즉 고혈당 사태에 대비하여 겹겹이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은 낭비일 테니까요. 탄수화물을 섭취하지 않으면 좀처럼 혈당이 오를 일이 없고 인슐린을 추가로 분비해야 할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인슐린을 대체할 에너지 보완 시스템을 마련할 필연성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유전자는 곡물을 주식으로 진화하지 않았으며 과다 탄수화물에 취약하다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에스키모와 피마 인디언의 비극. 에스키모는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지대에서 생활합니다. 어떠한 생명도 생존하지 못할 것 같은 동토의 왕국에서 에스키모인들은 인간의 삶을 지속해왔습니다. 알래스카 북서부와 그린란드와 같은 동토의 지역에서는 곡물과 채소를 재배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식량을 짧은 여름 동안 장만합니다. 여름에는 산나물, 베리류, 해조류를 미리 준비하고 대부분의 식량은 사냥에 의존합니다. 육지에서는 술록, 바다에서는 바다표범과 물개와 같은 해양 동물을 사냥합니다. 자연스럽게 에스키모인들은 고지방, 고단백 음식을 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연스럽게 저탄수화물 식단을 4,000년 가까이 이어왔습니다. 더구나 이들은 사냥한 동물을 해체한 후 익히지 않고 날 것으로 먹습니다. 그들은 고기와 내장을 생식함으로써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을 보충했습니다. 1960년대 덴마크의 예른 듀에르 베르 박사는 그린란드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에 대해 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덴마크인과 에스키모는 음식으로 섭취하는 칼로리 중 지방 에너지의 비율이 40에서 50%대로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덴마크인은 심장병에 의한 사망률이 약 35%였던 데 반해 에스키모는 겨우 5%에 불과했습니다. 에스키모는 심장 질환에만 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암, 뇌경색, 심근경색, 동맥경화, 그리고 당뇨병 등의 발병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이 보고서는 의학계에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그동안 심장병과 같은 혈관 질환의 주범은 고지방 음식이라고 믿어왔기 때문입니다. 에스키모는 왜 만성 질환에 잘 걸리지 않을까요? 바로 에스키모의 탄수화물 섭취량입니다. 에스키모는 총 섭취 칼로리의 10% 수준에서 탄수화물을 섭취했습니다. 에스키모가 만성 질환에서 자유로웠던 이유가 저탄수화물 식단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에스키모는 훗날 정제 탄수화물 섭취가 늘어나면서
만성질환이 눈에 띄게 급증했습니다. 그들이 탄수화물을 대량으로 먹게 된 것은 1920년대부터입니다. 다른 인종과 민족이 1만 년에 걸쳐 바꾼 탄수화물 중심 식단을 에스키모는 겨우 50년 만에 바꾸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을까요? 에스키모에게서 20세기 초까지 서구형암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따라 서구형암이 급속도로 증가했다. 에스키모와 같은 원시 독립 부족은 만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를 누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제 탄수화물 가득한 식단으로 인해 폐암, 대장암, 유방암, 당뇨병, 비만 등의 만성 질환이 서구 사회보다 더 많이 발병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 식단이 있습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인류 본래의 식단이다. 현대인이 매일 먹는 음식은 인류 본래의 식단과는 명백히 다릅니다. 이 차이가 지금 수많은 만성질환을 창궐하게 만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인류 본래의 식단, 즉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비만,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들이 진료받으러 오면 약물보다 식이요법만으로 증상을 치료하고자 합니다. 식이요법이 여의치 않을 때 비로소 약물을 처방합니다. 만성질환을 약물 없이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저탄수화물 식단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대부분의 의사들은 환자들에게 저지방 식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총 칼로리에서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로 구성된 탄수화물 식단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영양소의 비율이 균형 잡힌 식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영양소의 비율은 전혀 균형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식단 구성은 진화적인 관점에서 최악의 조합입니다. 저는 인류의 가장 균형 잡힌 식사법을 제안합니다. 미국 당뇨병 협회 ADA에 따르면 소화, 흡수되는 음식물 가운데 지방은 혈당으로 바뀌지 않지만 탄수화물은 100% 혈당으로 바뀝니다. 또한 탄수화물은 섭취한 직후부터 혈당을 급격히 상승시키며 2시간 이내에 대부분 체내로 흡수되어 버립니다. 이는 음식물에 함유된 칼로리와는 무관한 인체의 생리적인 특질입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3대 영양소 가운데 혈당을 급속히 올리는 것은 탄수화물뿐입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중 포도당을 에너지로 바꾸고자 인슐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인슐린 호르몬은 생존을 위해 절대적인 호르몬이지만 너무 많이 분비되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칩니다. 건강한 사람일지라도 탄수화물 섭취로 인한 식후 혈당 상승과 인슐린의 대량 분비가 반복되면 비만과 당뇨병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발병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저탄수화물 식단은 이와 같은 생리작용을 염두하고 최대한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 40대 이후 피하기 힘든 각종 만성질환을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주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주식이란 빵, 밥, 면과 같은 곡물 음식, 즉 탄수화물이 주 성분인 식품들입니다. 단맛이 나는 과자와 주스와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당연히 피해야 합니다. 육류나 생선은 마음껏 먹을 수 있습니다. 술도 소주, 위스키 같은 증류주라면 언제든 허용됩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탄수화물 식단의 3가지 유형을 기억해 주십시오. 첫 번째 유형은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3끼 모두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하루 3끼 중 2끼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세 번째 유형인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 1끼만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식사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저녁에 탄수화물을 제한하기를 권합니다.
가장 추천하고 싶은 유형은 가장 효과가 탁월한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이지만 질병이나 증상, 라이프 스타일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질문. 하루 탄수화물 섭취량의 기준이 있습니까? 대답. 가장 권장하는 식단은 슈퍼 저탄수화물입니다. 이 식단은 끼니당 탄수화물 섭취를 10에서 20g으로 제한합니다. 즉, 하루 3끼 식사 모두에서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은 30에서 60g입니다. 베이직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 1끼만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여기서 적정량의 기준은 한 끼에 밥 반 공기 3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루 총 탄수화물은 60에서 100g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미니 저탄수화물 식단은 3끼 중 2끼를 적정량의 탄수화물을 섭취합니다. 하루 중 탄수화물 100에서 140g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슈퍼 저탄수화물 식단을 통해 당뇨병을 극복하고 70세가 넘은 지금도 젊은 시절의 몸매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아침을 단식하고 1일 2식으로 하루에 20에서 40g 탄수화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요점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인류의 혈당 수치 역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농업 시전 이전, 또 농업 이후. 세 번째, 정제 탄수화물이 등장한 이후. 인체의 DNA가 탄수화물에 적합하지 않다라는 의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은 인슐린이 유일하다는 것. 인크레틴 호르몬이 짧게 2분만 작용하고 사라진다는 것. 과당은 포도당보다 주로 지방으로 전환된다는 점. 그리고 탄수화물은 기아에 대비하기 위한 지방 저장 영양소였다는 것입니다. 저탄수화물을 지속해왔던 에스키모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탄수화물 대 단백질 대 지방, 즉 60대 20대 20 비율은 전혀 균형 잡힌 식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당에 영향을 적게 미치는 음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혈당 장애가 있는 분들은 바로 지금 저탄수화물 식단을 시작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10계명. 첫 번째, 주식은 정제하지 않은 곡물, 현미, 잡곡, 통밀을 적절히 섭취해야 합니다. 두 번째, 밥, 빵, 면과 같은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세 번째,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은 멋진 전통 음식입니다. 네 번째, 탄산음료와 같은 가공식품을 단호하게 끊고 물과 차로 생활하십시오. 네 번째, 지방과 단백질이 풍부한 육류와 해산물을 충분히 드십시오. 여섯 번째, 제철 과일과 채소, 해조류를 적정량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올리브 오일, 코코넛 오일, 생선 기름과 같은 건강한 기름을 충분히 섭취하십시오. 여덟 번째, 우유는 최대한 줄이고 치즈와 플레이트 요구르트는 적정량 드십시오. 이 책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크게 다가왔던 점은 우리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몸에 맞지 않는 식단으로 살아왔는지에 대한 통찰입니다. 우리 인류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사냥과 채집 생활에 적응을 해왔지만 불과 1만 년 전부터 농업혁명을 겪으면서 곡물 위주의 식단을 갖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간으로는 우리 몸이 새로운 식단에 완전히 적응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저자는 이러한 진화적인 간극이 현대인의 만성질환 문제를 불러왔다고 지적하는데 정말 탁월한 생각이 아닐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진화적인 관점에서 곡물류들이 쌀, 밀 이런 것들이 우리 인류에게
알맞지 않다. 아직 우리가 적응하지 못했다. 익숙한 음식이 아니라는 의견에 진심 설득된 면이 컸습니다. 또한 이 책을 통해서 음식이 단순히 기후 차원을 넘어 우리 삶과 건강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새삼 깨달을 수 있었고요. 건강을 위해서는 우리가 진화의 리듬을 존중해야 된다는 메시지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책의 초입부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이 책이 제시하는 주장은 사실 조금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저탄수화물 식단이 모든 사람에게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각자의 건강 상태와 체질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버드 공중보건대학의 연구에서는 식단은 반드시 균형 잡혀야 한다라고 강조해왔거든요. 그래서 극단적인 식단 변화가 건강에 미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경고했단 말이죠. 하여튼 우리는 비판적인 사고는 유지하지만 여전히 새로운 이론에 대해서는 귀를 열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는 자세를 갖춰야겠습니다. 그나저나 저는 워낙에 국수를 좋아하는데 특히 우리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국수는 진짜 맛있어서 절대 끊을 수가 없는데 이거를 어쩌나 우짜쓸까 한숨이 나옵니다. 이번 책으로 인해서 나무님들이 자신의 삶과 몸에 대해 사려 깊게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라며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다시 뵐 때까지 모두 건강히 안녕히 계십시오. So you're looking for the secret that got me here. Some kind of magic ingredient that takes you there. Well, you just keep showing up. You just keep showing up. You just keep showing up. Yeah, you just keep showing up. I bet it isn't what you wanna hear from me. No, you just wanna find some kind of lucky pill for free. But you just have to keep showing up. You just keep showing up. Yeah, you just keep showing up. You just keep showing up. It's the only thing, if I know anything, that will set you for life. There ain't no quick fix or a book of dirty tricks. There's just plain old strife. It's the sign of the times, I do believe. And with risk of sounding like an interrupted stream, once more I tell you,